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에 600만 명이 무려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두통이 있다고 해서 모두 뇌졸중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관련이 있는 두통도 있습니다만은 소염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었을 때 진통제 자체에 내성이 생기면서 오히려 진통제를 먹어서 두통이 유발이 되는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에 600만 명이 무려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방과 발병했을 때의 대처법 참 중요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전북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이학승 센터장 모시고 오늘 두통과 뇌졸중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북권역 심뇌혈관센터 뇌혈관센터장 이학승입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여러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사망과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통과 뇌졸중의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세영 씨, 그리고 오랜만에 찾아주셨네요. 김보아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올해로 5년째 전북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김보아입니다. 그러니만큼 제가 여기서 빠지면 좀 섭섭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에 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듣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대사님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일이 겹쳐서 그런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머리가 너무 이렇게 많이 아파요. 머리가 안 좋아져서 그런 건 아닌가? 오늘 하여튼 두통 그냥 둬도 되는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좀 일어나면서 머리가 아프길래 걱정을 했었는데 이런 흔한 두통 증세 말고 좀 심한 통증이 있으면 혹시 뇌졸중이 아닐까 의심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두통을 뇌졸중 전조 증상과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흔히 머리가 아프게 되면은 뇌졸중하고 연관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통이 있다고 해서 모두 뇌졸중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관련이 있는 두통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뇌졸중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기능상의 문제가 나타나서 발생을 하는 두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머리가 좀 안 좋아져서 나빠져서 머리가 두통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상상도 해봤는데 기능에 있어서 생기는 두통은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두통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두통은 크게 뇌 구조적 원인과 기능적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출혈과 같이 그러니까 뇌졸중에 의해서 뇌세포의 변화가 발생을 하면서 나타나는 두통을 구조적 원인에 의한 두통이라고 하고 편두통과 같이 그러니까 구조에는 문제가 없지만 기능상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발생하는 두통을 이제 기능적 원인에 의한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흔히 오해를 발생할 수가 있는데 흔히 두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쪽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편두통이다 혹은 뇌졸중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가장 흔한 두통은 사실은 긴장형 두통이라고 하는 두통입니다. 흔히 신경성 두통이라고도 하고 근육신경통이라고도 하고 이렇습니다만은 이거는 이 뇌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깨라든가 뒷목의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이 돼서 발생을 하는 두통입니다. 그러니까 심한 스트레스라든가 이렇게 한 자세에서 책상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흔히 뒷목이 뻐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두통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머리 한쪽이 아프면은 편두통인가 봐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편두통이란 어떤 두통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쪽 머리가 아픈 경우를 편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또 오해가 있는 것이
편두통의 편자는 한문으로 보면 한쪽 편자가 아니라 쪼개질 편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하게 아픈 두통을 편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편두통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양쪽 머리가 다 아픕니다. 그러니까 꼭 한쪽이 아프다라고 편두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편두통의 가장 큰 특징은 두통과 함께 속이 미식거리는 오심이라던가 아니면 심하면 실제로 토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될 수 있는데 편두통의 원인 자체가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신경혈관 이론이라든가 뭐 피질 확산 억제라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면서 이완이 잘 안 되니까 혈류에 문제가 생기고 신경 자체를 흥분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두통 환자들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TV를 오랫동안 켜놓는다거나 그러니까 밝은 불빛에 민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끄러운 소리도 민감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냄새나 담배 냄새처럼 어떤 특정한 냄새에도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근데 예민해서 그런지 그런 편두통을 우리 여성들이 더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편두통 환자의 많은 수가 젊은 여성들인데요. 네. 그거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생리통이 심한 분들이 편두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다 호르몬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뇌졸중을 일으키는 두통은 어떤 두통인가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능적 원인에 의한 두통, 그중에서도 긴장형 두통은 뇌졸중하고는 별 상관은 없고요. 평소에도 그럼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편두통은 요새 보고에 따르면은 특히 젊은 여성 그 중에서 흡연을 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위험도가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뇌졸중하고 관련되어 있는 두통은 고혈압 뇌출혈이라든가 뇌동맥류와 같이 그러니까 출혈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고혈압 뇌출혈은 오랫동안 고혈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뇌에 압력이 올라가서 이제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고요. 뇌동맥류에 의한 출혈은 그러니까 혈관이 꽈리처럼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출혈을 일으키면서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두통과 뇌졸중을 주제로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통과 뇌졸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혈관 손상으로 갑자기 여러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반신마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터져서 생기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 뇌졸중은 크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고혈압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뇌출혈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뇌경색의 비율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혈관이 막히는 비율이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보다 한 3배 정도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급실에 뇌졸중 증상으로 도착을 하게 되면 환자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CT 검사로 봤었을 적에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경우에는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CT에서 어둡게 보이는 특징이 있고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은 이 피가 새어나오기 때문에 피에 있는 철분 성분의 특징으로 인해서 CT를 찍었을 적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 구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진을 가지고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몇 가지 대표적으로 두통과 관련된 뇌졸중 증상을 뇌졸중의 경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역시 이제 뇌출혈이고 그 중에서도 고혈압과 관련되어 있는 고혈압 뇌출혈입니다. 보시다시피 혈관 사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으로 고혈압이 있던 환자들이 이제 혈관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출혈이 생기는 경우에 응급실에 도착하면 이렇게 하얀 피가 이제 보이는 경우가 대표적인 두통과 관련된 이 뇌졸중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뇌동맥류입니다. 가장 심한 두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뇌동맥류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아무래도 역시 이것도 고혈압하고 특히 흡연하고 관련이 높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혈관 조영술을 했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어 오른 모습이 이제 보일 건데요. 이 부분을 다시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동그란 꼭 그 풍선 모양의 뇌동맥류가 관찰이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두통만 있었을 적에 뇌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도착을 했기 때문에 요새는 수술적인 조치보다도 이렇게 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혈관에 직접 관을 넣어가지고 이 뇌동맥류를 아예 다 막아버리는 이런 시술을 통해 가지고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뇌출혈과 같은 뇌졸중도 예방을 하고 두통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안타깝게 이미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면서 뇌출혈이 돼서 온 경우에는 상당히 그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사망의 위험도도 높지요. 다시 보시다시피 혈관 뇌동맥류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자리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터져버리게 되면 맨 이쪽에 있는 보이는 CT는 정상적인 CT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뇌 전체적으로 하얗게 보이는 것이 다 출혈된 피인데 이렇게 출혈량이 많아지면서 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우리가 흔히 혈압 때문에 쓰러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야, 그림으로 보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쉽네요. 금방금방 이해가 되네요, 예. 센터장님. 그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주로 뇌출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일 경우에 두통으로 오는 경우입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부분에 뇌경색이 일부만 있어가지고 환자가 그렇게 심한 증상을 이제 호소하지는 않았는데 진행이 되면서 이 검정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죠. 네. 그러니까 뇌경색이 점점 진행되면서 확장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뇌가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붓게 됩니다. 우리가 손가락 끝도 고무줄로 꽉 묶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피가 안 통하니까 붓는 네, 것처럼 뇌가 붓다 보니까 환자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이제 구토를 동반하면서 이제 병원으로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흔치는 않지만 뇌 동정맥류라고 하는 그 두통의 한 예인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MRI 사진을 보게 되면 좀 마치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게 좀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혈관 조영술을 해봤더니 이쪽에 이제 뇌 동정맥류라고 하는 것은 동맥과 정맥이 바로 연결이 돼버리면서 모세혈관을 건너 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가 자꾸 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새게 되니까 그때마다 환자가 이제 두통을 호소하게 되고 역시 이런 경우도 요새는 수술이 아니라 이런 그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코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써가지고 이 자리를 아예 묶어버리는 이런 시술을 통해서 뇌출혈도 예방하고 두통도 조절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두통의 경우가 뇌졸중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인과 증상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사실 많은 두통 환자들이 내 두통은 조금 위험한 두통이겠구나 혹은 뭐 이 정도 두통은 괜찮겠지 하고 구분하기는 참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검사를 받아봐야 할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결국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뇌졸중의 위험성이 있는 두통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크게 이제 6가지의 원칙이라고 해서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갑자기 발생한 심한 두통의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야 장애라든가 언어 장애라든가 그러니까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 두통,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심하게 어지럽거나 균형을 잡지 못해서 넘어질 정도의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두통. 그리고 네 번째는 65세 이상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두통의 경우이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뇌졸중 위험 요소라고 하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그동안 쭉 이제 만성적으로 두통이 있었지만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CT나 MRI 검사를 통해 가지고 위험한 두통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아플 때마다 많이 심하지 않기도 하고 또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그냥 약국에서 파는 알약 하나씩 사서 먹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약을 먹다 보면 좀 내성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듭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두통에 관해서 약물 치료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예전에 발전을 했던 두통약이 대부분 소염 진통제였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래도 소염 진통제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지요. 소염 진통제가 나쁜 약은 아닙니다. 초기에 두통을 조절을 하고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그 역할이 있는데 문제는 소염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었을 때 진통제 자체에 내성이 생기면서 오히려 진통제를 먹어서 두통이 유발이 되는 약물 유발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통제의 특성상 오랫동안 복용을 했었을 때 속쓰림이라든가 위장 장애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두통약을 그렇게 오래 복용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죠. 물론 이제 두통약을 평생 동안 복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투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니까 주변에서 두통 앓는 분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그렇죠. 그 예방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통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이제 먼저 편두통과 같은 기능적인 두통으로 봤을 적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음, 흡연 이런 생활 습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일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이 뇌졸중과 같은 구조적 원인에 의한 두통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 요소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이런 성인병의 위험 요소를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흔한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육이 과도하게 뭉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한다거나 특히 요새는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자세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구부정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숙여가지고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라든가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센터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두통이 가끔 오거든요. 그러면 급할 때는 제가 여기를 꼭 누른다든지 아니면 정수리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이렇게 꽁꽁꽁꽁 제가 쥐어박는데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좀 있을까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예, 대부분의 두통이 그 수축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완을 시켜 주시는 것이 제일로 좋습니다. 네. 근데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머리를 쥐어박는다거나 네. 막 콩콩콩 찢거나 아우.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은 눈 있는 부위를 살짝 지그시 좀 눌러주신다거나 아, 여기를요? 예. 아니면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좋은 방법은 네. 이 양 어깨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네. 근육이 뭉치는, 그러니까 흔히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자기가 본인 어깨라든가 이렇게 눌러봤을 때 갑자기 아픈 지점이 나옵니다. 네. 거기를 이제 압점이라고 그래서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찜질도 좋고 맨손 체조도 좋고 이렇게 자꾸 좀 풀어주시는 것이 제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다양한 두통의 종류 그리고 뇌졸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두 분은 오늘 어떠셨나요? 두통약을 그냥 먹어서만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아까 기억하시죠? 그 영상검사를 받아봐야 할 6가지 유형. 그래서 꼭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 받으시고 건강하게 혈관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줄이셔야 되고 또 골치 아픈 거 계속 끌고 다니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일반 두통과 좀 다르게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토닥 시청자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가장 두려워하시는 뇌졸중과 관련된 두통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서의 두통이 나타났을 때 미리 CT나 MRI와 같은 영상 검사를 꼭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뇌졸중과 관련된 두통은 시간이 지체됐을 때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건강해서 한 번도 병원을 가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병원을 너무 멀리 하시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필요하실 때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뇌졸중, 신체 장애와 사망을 초래할 만큼 정말 위험한 질환이기에 예방과 관리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 두통 있으셨던 분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어깨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강업 운동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김영민입니다. 어깨의 불안정한 움직임은 일상의 피로를 증가시키는데요. 오늘은 어깨 안정화를 위한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버드독 자세입니다. 내발기기 자세에서 어깨를 낮추어 귀와 멀어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손바닥은 지면을 향해 강하게 누르고 한쪽 손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이때 지지하는 팔은 어깨가 뜨지 않도록 주의하며 반대쪽 손을 뻗어줍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8회 이상 반복합니다. 두 번째 자세입니다. 히포 회전입니다. 같은 내발기기 자세에서 한쪽 손을 목 뒤로 올려줍니다. 시선은 팔꿈치를 향한 채 팔꿈치를 천장 방향으로 회전시켜줍니다. 이때 강한 자극은 피하고 불편함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오늘은 어깨뼈 안정화를 위한 운동을 배워보았는데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일상의 피로를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